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27일 월요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밑 긴장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갈수록 치열합니다. 결선 투표를 가게 될지, 가게 된다면 그 두 명은 누가 될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 위원장님. 네. 헬스부 장관이시라고 임명장도 받으셨다고. 저는 이제 종신직으로 셀프로 임명했습니다. 아, 셀프로 임명하셨구나. 셀프로 임명한 겁니다. 네, 몸이 참 좋으십니다. 요즘 밀고 있는 게 있는데 도나스라고. 도나스가 그렇죠. 뭔가요? 네. 도봉이 나은 스타. 실제로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도봉구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도봉구 계십니다. 프린스. 네. 그러니까 일단 외모도 괜찮으시고 몸도 괜찮으시고 또 서울대 법대 출신 재벌가에서 돈 주고도 못 산다는 학력도 사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참 모든 걸 감사합니다. 갖춘 남자 김재섭 우리 위원장님과 오늘 한번 재밌게 정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좀 급한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입니다. 네. 일단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았고 당내에서는 뭐 거의 부결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면서 의원들이 이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이제 그냥 173페이지에 이르는 어떤 영장 청구서를 한번 세세히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권력형 범죄, 지역 토착 비리, 범죄가 중대한데 정치적 영역으로만 끌고 가고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영장 청구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구속 기소가 되겠지만은 기소가 될 때 이제 공소장이 있어요.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원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이러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공소장과 나중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 허황된 내용들이 많구나. 과장된 내용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읽어본 의원들이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실제 그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면 뭐 부연 설명은 많아요. 뭐 이래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뭐 시장으로 뭐 정말 권력형 비리를 지역 토착 비리를 저질렀다라고는 돼 있지만 정작 뭔가 증명 검찰에서 뭐 일부러 안 내세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누구나 보았을 때 이런 증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영장 청구서에서. 증거 자체는 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이건 당론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영장 청구서를 보고 오히려 그 당내에서는 부결의 기류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찌 보면 뭐 고민정 의원도 한번 짚었습니다만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구들이 있다는 것들이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이런 뭔가 이건 좀 검찰이 좀 심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끔 만든 것도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다 부결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부결로 해주십시오 해서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왜 그 부장님이랑 중국집 가면 뭐 마음대로 시키세요. 저는 짜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일단 알아서 눈치껏 부결해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의 압력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 친명계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부결을 안 하면
당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더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극성 팬덤들이 또 공격을 많이 하니까 예. 부결적으로 방향은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의문스러운 거죠.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이 이 영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예. 너무 허황된데? 라는 생각을 하면 법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 이거죠. 법원 역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작년에도 시사를 하셨고 뭐 한두 번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 공약에도 그걸 담으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전원이 공감할 만큼 그 영장이 부실하다 그러면 법원에 한번 바뀌어서 거기서 기각이 돼버리면 국민의 입장도 우스워지는 거고 검찰 입장도 우스워지는 건데 왜 그 선택지를 안 하는지 그것은 오히려 돌이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못 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네. 아니 떳떳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22일이었던가요? 건너갑 상임고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번에는 좀 당대표가 떳떳하게 나가서 바꿔와라 뭐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존중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곽상도 무죄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어떠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누구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그럼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사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다 존중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의 당대표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법에 대한 어떤 불신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해하지 못한 판결들이 좀 더 더해져서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행정 권력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이 민주당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실제 저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검찰들이 그 영장 판사는 정해져 있어요. 법원에 다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명이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렇게 나눠져 로테이션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 수사 어떤 검찰의 기법이기도 한데 저 판사는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면 잘 발부를 해주더라. 좀 그게 왜냐하면 발부의 기준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를 보는 거 입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은 인정을 하지만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정말 30년 중형을 받은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구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석이 됐어요. 판사에게서. 그런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시스템을 존중하지만은 사법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불신을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정치적인 특히나 이게 온전히 사법적인 내용이면 저는 맡겨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영역도 포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당대표의 운명을 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결로 가자는 기류가 더욱더 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례 비평을 할 수 있죠. 법원에 대해서 뭐 모든 판결을 다 옳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 판결의 내용을 그렇게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 뭐 곽상도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많이 났죠. 많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역시도 무죄 판결이 많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납득이 안 돼요. 저게 왜 여러 무죄야? 혐의 중에 이제 무죄가 여러 혐의 중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왔던 판결 내용이 조국 전 장관도 일부 무죄, 윤미향 의원도 일부 무죄. 납득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사법부는 그것이 윤석열 정부든 윤석열 검찰이든지 간에 결국 법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얼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했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국민의힘에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리적으로 판결을 비평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유불리가 없어요. 지금 사법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에서 일부 그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라 그러면 본인이 떳하다 그러면 한번 법원에 맡겨보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좋은 배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수사를 받고 와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서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의총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엔 한번 대표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약간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좀 과도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저는 노웅래 의원 그때 체포 동의안에서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한동훈 장관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의원들 앞에서 한 거예요. 부스럭 뭐 의원님 뭐 저번에는 그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발설을 한다든지 무슨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걸 듣고 좋아할 의원이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반감을 사게 그렇죠. 된다. 오히려 반감을 샀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다소 검찰에서의 혐의와 본인의 돈이 현금이 나왔다는 부분만 가지고 너무 의심을 사기에는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었고 본인이 또 구명 활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 청구서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야 이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좀 담백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정말 물증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기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뭐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야 이런 영장 청구에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결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점점 지나가면 이번 체포 동의안은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음 상황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이번에야 부결이 되는 분위기고 부결이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가결표를 던지고 싶은 분들도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 169명 중에 160명이 여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9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물론 무기명이긴 하지만 좌표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냐 뭐 이런. 어차피 부결될 거면 굳이 내가 여기서 눈에 나서 공격받을 필요 없다. 형립질 줍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세로 이번에는 아마 부결표로 던질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성남 FC랑 대장동 미래잖아요. 앞으로 쌍방울 있을 거고, 뭐 대북 송금 있을 거고요. 백현동 있을 거고요. 계속 구속영장 날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다 그러면 벌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로 민주당 자체가 방탄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160표만 뭐 부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다음 150으로 줄을 수 있고 과반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언제 가결표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불안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뭐 이런 계속되는 수사도 있지만 현재 재판에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제 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자칫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423억 뭐 이제 선거 비용도 돌려줘야 되고 선관위에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무죄라고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뭐 형사상의 어떠한 협박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김문기 씨 생각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몰랐다라는 이 문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아 이게 기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소를 일단은 했으니까 저는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정말 그게 뭐 사법부가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이것이 정말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보인다 손 치더라도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사법부도 정당에 어찌 보면
양당이잖아요. 네. 어찌됐든 제1당이든 제2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400몇 억의 선거 비용을 물어내게끔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마 결과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안도 아니고 혐의도. 그럼요. 그리고 네. 이게 어찌 보면 부차적인 사건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그 본류에 대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의 부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빠져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허위사실 공표는 하나는 고 김문희 차장을 몰랐다라는 내용. 그다음 하나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두 가지 내용으로 보이는데 김문기 처장과 관련돼서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골프도 치고 외국도 가고 했지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때부터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정말 모를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근데 그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협박했다.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직무유기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는 공문만 확인하면 바로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영역은 진짜 뭐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 있지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국토부가 안 썼다. 그런 부분이 없다. 이 애초에 아예 없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럼 거짓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혐의 상도문 걸려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래도 형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죠. 물론 100만 원 이하 돼서 뭐 민주당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혐의만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결국 선거라는 면에 있어서 그 누적이 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도 유죄야? 저기서는 뭐 지금 또 재판받아? 이게 쌓이면 민주당한테는 악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럼요. 지금 사실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서 납니다. 이제 리얼미터가 2월 셋째 주 조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 11월 때까지도 계속 민주당이 우위였어요. 리얼미터 조사는. 근데 이번에 2월 셋째 주 조사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39.9%, 오차범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이쪽도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0%.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좀 역전당한 현상, 그리고 이게 좀 고착화되는 모습, 좀 위기감이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집 부분을 보면 이제 중도, 보수, 진보를 보면 지금 보수가 거의 한 1.5배 이상 더 진보보다 표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끝까지 응답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죠, 추세. 추세가 어떠느냐. 이게 추세도 좀 추세도 지금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이 계속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뭐 뉴스에서 어떤 좋은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계속 뭐 진짜 눈 뜨면 뭐 뉴스를 틀면 항상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뭐 한다, 뭐 방탄이다, 뭐 이런 계속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호재가 별로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에서는 민생으로 지금 그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뭐 이게 계속 뭐 진짜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전환 그러니까 민생 전환으로 가려고 하는 프레임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뭐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69개의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뭘 하느냐 도대체 실망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무기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이 조금씩 지지율 추세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특히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그다음에 수도권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당에서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경향돼 있거나 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갤럽이랑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 날짜를 좀 보니까 한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이슈가 막 불거질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이미 뭐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앞서 이제 2월 초부터 뜨거워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확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팍 빠지기에는 사실 갭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넘는 지지율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크게 오를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노조 관련돼서 뭐 회계 감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전주 비하면 뭐 크게 대통령 지지율 오를 요인이 없는데 갑자기 확 떴습니다. 저는 그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반사체로서 지금 확 떠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막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수도권 의석수가 121석 전체가 보면 지금 민주당이 104석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수도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렇듯이 정말 5% 내외, 정말 아니면 500표 내외 이렇게 해서 갈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기감들이 있겠어요. 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100명 가까이가 지금 있는데 민주당에.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천을 받아도 우리 지금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겠다. 이런 위기감이 좀 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뭐 당에서 어떤 호재가 나가는 것도 없고 어떤 좀 뭐 퇴임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오르잖아요. 무슨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말씀하셔야지 이러는데 요즘 뭐 더 스태핑도 없어지고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님도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잖아요. 뭐 조용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당이 물론 상대방의 실수나 실책을 바라고 내가 인기가 있어지자는 것이 정치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더라도 당내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지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는 공천 때문에 좀 내가 다음에 꼭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년 1년 뒤에 총선 때까지는 내년 뒤에 총선 때 해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 지방선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내년 4월에 있을 선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1년 정도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거 보면 뭐 그렇게 썩 잘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나타내듯이 40%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득표율도 못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일단 공천만 받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공천이 제일 목전에 지금 와 있는 목표이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작년까지 이제 막 20%,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을 때 지금 서울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당협위원장들과 어떤 소통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한 우리한테는 뭐 나쁠 게 없다. 뭐 호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쁠 게 없다 정도죠. 결국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의 또 여당으로서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한테 악재는 아니다. 호재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확실히 공감대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 쪽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 많이 빠지죠. 근데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수도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계실 거고 호남 출향민들이 계실 거고 또 이제 호남 제가 겪은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출향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를 하시고 또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비판적으로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예민하게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에서도 호남 분들의 어떤 인기를 못 얻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투표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대표로 있는 한은 국민의힘도 상당 부분 뭐 호재가 있을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 많이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표를 못하게 하겠죠. 지금 방송에서는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투표하라고 지금 지금 아마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와서 투표를 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169표가 저희가 민주당 의석수인데 이게 뭐 더 넘어서 한 180석 나오면 이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던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부결표 던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검찰에서 이렇게 치고 저기 치고 그다음에 법원 가서 계속 출석하는 모습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 같은 게 기소가 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집중심의제를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또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상대의 수를 아는데 상대의 수를 아는데 그 수를 그대로 당해야 됩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 내에서는 뭐 이 지도부 체제가 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어떤 투표를 통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대표인데 정말 검찰에 부당하고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수사에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법원에 가서 이 부분 다 무고함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겪어야 하는 이러한 리스크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뭐 중도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30% 물론 이 30%가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이 지지층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와 그다음 지도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요. 수도권 선거는 그 현역 의원들이나 이제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지원 유세를 와서 도움이 되느냐 판단하면 다들 약간 물음표 뜰 겁니다, 머리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벌써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그 지역위원장분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랑 같이 나란히 서서 총선에서 마이크 들고 그 유세를 한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확실히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후보 그 선거 캠프 벽면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저희 2016년에 총선 치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같이 찍은 후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정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또 야당이잖아요. 또 말하자면 대통령과 그 각을 세워서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야당 대표로서 힘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호남 국회의원들을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호남 국회의원들은 강구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알고 보면 이 호남 국회의원이 조금은 비명계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난 대선 때를 보면 친명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분은 전남에서는 주철현 의원 한 분이시고요. 광주는 민영배 의원 정도. 근데 지금 당원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당 소속이 아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도, 중립 아니면 이제 친이낙연계로 이제 분류가 됐던 건데 지금은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당 대표가 이제 그 1대1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호남계 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진 의원들,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런 당이 검찰이라는 어쩌면 내부가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어떤 뭐 증거 내놔봐라. 증거도 내놓지 않았는데 여기서 서로 막 의혹만 가지고 당대표를 의심해서 너 안 된다, 내려와라. 이래 버리면 당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히려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럼 또 비대위 체제로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비대위원장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천이라는 그 두 글자가 가져오는 그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을 거라서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호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만나서 이번에 공천 학살 없다. 네. 명시적으로 공천 학살 많이 없고 거의 이대로 간다. 너무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밖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호남 지역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은 컷오프만 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구도 속에서 국회의원이 재선이 안 된다면, 다시 당선이 안 된다면 사실상 거의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을 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원 위험한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게 발언하시는 네, 아니 이건 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역 활동이라는 이런 걸 많이 하시고 또 그 중앙에서도 뭐 입법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당 내적으로도 퍼져야 되고, 그 의원님 뭐 하고 계시다더라.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의원님 뭐 해요. 근데 진짜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당직자도 많아요.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의원들이 저는 알잖아요. 이름을 다 아니까 얘기하면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있었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다 관심을 둘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단순히 자기가 한 번 더 그냥 해먹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냥 공천에만 목을 매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공천 학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공천 학살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사로운 이익으로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지금 비슷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공천에 좀 중점을 많이 두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당내 정치에 조금 힘을 쓰게 되고 지역구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좀 싣게 되는데, 대개 이제 중진 의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재선 3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역구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입법 활동으로서 국정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분이 만들어낸 법안이 뭔지 모른다. 저분이 어떤 거에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반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네, 원외 당협위원장과 원외 아직 지역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원내 입성을 꿈꾸는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신경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너무 진흙탕 싸움 아니냐. 이번에 3차 TV 토론까지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나왔던 걸로 다 수감 생활하셨고요. 대장동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쪽에서. 그리고 원래 그 집안 싸움이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무난한 편이다.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결국 이제 네거티브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뭐 투기 의혹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건데, 그 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 2021년 한 11월 정도에 민주당에서 이거 관련돼서 TF도 만들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갑자기 충격적으로 뚝 떨어진 이슈여서 막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고 이제 한번 다뤘던 이슈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그래도 뭐 무난하다? 진흙탕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아, 예. 저도 뭐 천하람 위원장 후보에 또 친분이 있어서 또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도 저렇게 상당히 이번에는 정말 예상 외로 당초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황교안 후보가 이거 거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계셔서 아 이거 천하람 위원장이 더 이렇게 돋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의 당대표 시절과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오히려 정말 개량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사람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원래 저랬었나?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는 진짜 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에 정말 극우에 치우친 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당을 한마디로 총선을 말아먹은 정말 망쳐먹은 대표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지금의 모습은 그때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근데 상당히 뭐 딕션도 상당히 좋으시고. 근데 이제 어저께 저도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3차 TV 토론에서 이제 본 내용을 저도 밤늦게까지 봤습니다만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 나왔던 주제가 땅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신영복 씨, 그다음에 공천 이거에 대한 얘기가 가장 그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물론 좀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어떤 당 대표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 가보겠다. 그러니까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설문에서는 합동토론의 연설문에서는 상당히 조금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당 대표 토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거기에 휘말려서 이제 싸우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는 그 역시 그냥 김기현 후보는 그냥 방어하느라 급급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정말 일관된 모습.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는 저는 어저께 상당히 세련된 토론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지지층이 조금은 겹치는 듯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결선 투표에 가게 되더라도 좀 연대의 모습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격이 계속돼요. 계속.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후보는 뭐 연대할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김기현 후보는 당연히 1위 후보니까 다 품고 가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지층이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황교안 후보를 여기까지 올린 결정적인 배경은 뭐 선명성 이런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였거든요. 1차 컷오프를 통과하기 전까지 황교안 전 대표의 말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부정밖에 없습니다. 부정. 그걸 또 믿고 계신 당원들도 있고 분명히. 분명히 있죠. 그 저희 당원들 가운데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 가운데서 부정선거의 내막을 밝혀달라고 황교안 후보를 본선까지 진출시켜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지는 연대라는 측면으로 결선 투표에 가서 지지를 한다고 했을 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로는 보수 정당이 굉장히 골머리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떨쳐내기 위해서 뭐 미래통합당 때부터 뭐 TF를 만들어서 아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 하십시오. 라면서 이 부정선거를 일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황교안 후보랑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연대 비슷한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부정선거론을 다시 안고 가야 되거든요. 한 가지 이슈 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애초에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잘라놓고 아마 자신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과 동시에 차기 공천에서 내가 얼마큼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타진하기 위해서 좀 세게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하람 후보가 계속 이제 좀 다크호스 치고 올라온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제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뭐 3위라든지 2위와의 격차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랑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여론조사가 좀 들쭉날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표본 집단이 보통 500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보통 400명.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를 보통 하더라도 그 중에 당원만 뽑아야 되니까요. 책임 당원이 450명 정도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 투표 결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나온 지 20일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주 정도가 이제 3월 8일까지 해서 20일 정도가 남았다고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점점 더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당내 입지는 없어요. 솔직히 인지도로 승부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성이 있고 중도가 있고 약간은 더 그렇게 연한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연한 당색이 진하지 않은 분들은 안철수에 대한 인지도를 보고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지지층과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뚜렷한 지지층이 있죠. 청년 세대, 이준석을 지지했던 어찌 보면 개혁 보수 세력들은 명백하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강성을 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흡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천하람 위원장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저는 일단 그걸 굳혀서 결승에 가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난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점점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실체가 없는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저는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촌철살인에 신인규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와는 좀 그 연대의 폭이 굉장히 깊고, 사실 우리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폭이 그렇게 깊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색깔이 좀 비슷하다. 천하람 위원장이요. 천하람 후보. 오늘 제가 천하람 위원장 자리 대신 여기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가깝죠. 연대도 그러니까 유대가 깊은 거고 사실 입당 동기입니다. 아, 입당 동기예요? 갑자기 입당 동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심적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 분석에 저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제 표본이 거의 이제 4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한 게 좀 보였고요. 그 와중에도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확실히 15% 이상은 꾸준하게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가 한 40% 정도 수준을 좀 단단하게 보여주고, 천하람 후보가 이제 15% 정도를 보여주고, 안철수 후보는 40%가 넘는 지지율에 쭉 빠져서 거의 천하람 후보랑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좀 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건 것 같아요. 각각은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 김기현도 견고한 지지층, 천하람도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최저 지지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최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초반 전략이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열심히 때리는 방식으로 그 지지율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또 공격을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는 40%의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50%를 넘진 않았습니다. 그럼 결선에 갔을 때 나머지 60%의 표를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15%, 20%지만 그 60% 가운데서 뭐 30% 정도 가져온다 그러면 오히려 과반이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천하람 후보와 김기현 후보 나머지 이 표에 대해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느냐, 이걸로 이제 결선 투표에서 갈릴 수도 있다. 이걸로. 천하람 후보가 모 방송에 출연해서 저는 이미 뻥 뽑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저희도 천하람 후보가 저희 패널이었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좀 줄여볼까 이렇게 제작진과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라이징 스타인 건 사실이에요. 불과 출마 선언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이 거의 알걸요, 아마. 거의 알 것이고, 뭐 지금 본인의 입지가, 저는 오히려 광주 전남에서는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인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TK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 천하람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입지를 더 넓히고 높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본인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이 됐죠. 근데 3차 TV 토론에서 또 이제 김기현 후보가 또 지적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의 아바타, 이준석의 그림자, 아무리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해도 그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내는, 현재는 도움이 되지만 끝내는 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천하람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그걸 뚫고 갈 수 있느냐는? 지금까지
높은 지지를 받았던 거에 이준석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는 거를, 도움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말하자면 기호지대, 호랑이 등을 탄 건데 네. 그걸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이냐,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정치 역량이 커지느냐, 이제 이걸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지금 후보는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 각각을 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결이 다르고, 오히려 천하람 후보의 어떤 확장력이란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느는 타입인데, 예. 천하람 후보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적게 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라는 호랑이 등에 타고 올라간 셈이긴 하지만, 결국 그 호랑이보다 더 센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결국 그 아바타라는 것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되게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부러웠던 점, 민주당으로서. 예. 그러니까 저기는 이준석 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개혁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수 세력 내에서 개혁을 하려는 좀 건강한 보수, 어쩌면 중도 확장성을 더 넓히려는 보수의 기류가 생겼어요. 예. 그런 집단이, 구체적인 집단이 생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죠. 당 내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당 내에서 주류 세력이 있으면 예. 거기를 맞서는 대안 세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미 대안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실체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하람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이번에 나온 천하용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들, 뭐 시인기 변호사라든지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어찌 보면 대안 세력이, 예를 들어 주류가 지나가더라도, 예. 아니면 주류가 끝나더라도 이 다음 대안 세력이 구체적으로 생겼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그 민주당으로서는 두렵기도 하고, 예. 상당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천하람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비우고 가면서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를 가면은 이 호남 출신에서는 올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호남 출신은 맞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개혁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민의힘에 신인규 변호사님도 나오셨고, 네. 우리 김 위원장님도 나오셨고, 또 곽순영 부대변인도 또 추천을 하고 가셨어요. 네. 우리 광주 출신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신진 세력들, 정치 신진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이게 민주당에서 더 색깔적으로 이렇게 더 보이는데, 이렇게 젊은 신진 세력들이 계속 이제 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좀 기인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네. 뭐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 뭐 누가 끌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저는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체제에서 제가 비대위원으로 거부한 자리를 맡으면서 입문을 한 것도 좀 있지만, 예를 들면 신인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천하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정말 그냥 저희끼리 표현하기로 저희는 소년가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방송 열심히 나가고 글 열심히 쓰고 하면서 저희가 자생적으로 계속 커오고, 이준석 대표와 어떤 정치적으로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름의 이제 그룹핑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천하람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 두 분은 정말 안 친한 사이였거든요. 예. 존댓말을 하는, 밥은 보면 별로 못 보셨는데 안 예. 친한 사이였는데, 정치적으로 결이 같다 보니까 또 이렇게도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예. 최근에 보았던 모습들 가운데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 분들이 전횡을 한다 이런 비판 많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해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게 너무 획일화된다 예.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정말 잃을 것 없는 젊은 사람 몇 명들이 나와서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게 좀 반사적으로 또 그룹핑이 돼서 나름의 이제 뭔가 그룹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예. 사실 저희는 그 전까지는 실체가 없고 다들 프리랜서 개개인으로 활동하다가 알고 보니까 느슨한 연대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이게 딱 보이고.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 네. 민주당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97세대라고 해서 지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회 많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 97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 후진 세대, 우리 86을 잇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죄다 소리소문 없이 97세대가 자생적이지가 않았죠. 문제는. 예. 저렇게 이제 자생적이어야 되는데, 그 97세대는 86세대의 끄트머리 막내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같이 운동권이었었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리고 같이 정치를 했던, 거의 막내였던 97세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멸돼 버리는 거죠, 자연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에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과거 386 세대, 그 세대가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586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686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당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의 60년대생을 뛰어넘어서 지금 80년대, 저 같은 저도 70년대생입니다만은 여기를 뛰어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진짜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경직화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차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일단 지금 당내에서도 다음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했는데 잠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 후보 이야기는 했고 최고위원 한번 전망 한번 해보죠. 지금 친윤 후보가 이제 한 4-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비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신진 세력들 천아용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고위원의 구성? 요게 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거에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표본 얘기를 했지만 대개는 당대표 후보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지만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당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정 후보가 갑자기 확 튀어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인기 있던 후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적어도 비윤 후보라고 불리는 허은하, 김용태 두 분 중에 최소 한 분은 입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내 어떤 기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친윤 후보로서 확실하게 김병민 위원장은 좀 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도 있고요. 인지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비윤 후보들 가운데서 최소 한 분, 그다음에 김병민 위원장은 반드시 들어가는 구성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 말씀에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조수진 의원, 민영삼 우리 최고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죠. 옛날 서울시 민주당에서 서울시 의원도 동대문구에서 하셨었고요. 서울시 의원도 하셨었고. 인지도가 만만치 않아요, 이쪽도. 민영선 저는 이제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영선 원장님이 과거에 전남 도지사 선거에도 후보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허남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영선 원장님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조수진 의원도 호남의 딸을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기자 시절에는 동계를 출입하던 기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이제 세력과도 상당히 있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강성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근데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민영사 원장님, 그다음에 김병민, 김재원 다들 하여튼 저랑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래서 다들 아시는 분들인데 친분이 있으셔서 쉽게 이제 예측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민영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굉장히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주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이분이 지금 출연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는 안정적으로 민영삼, 조수진 후보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재원 후보도 워낙 인지도가 있으셔서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저는 비윤계 허나 김용태하고 김병민 의원이 되지 않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지금 4명이 되는 거죠? 최고위원이 4명이. 지금 근데 이건 전망이 좀 갈리네요. 역시 최고위원은 김병민 후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여기는 좀 나머지 후보들이 오히려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굉장히 혼전 양상으로 지금 보기는 어렵고 이 4명이 누가 되느냐. 사실은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이 당 대표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또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김 위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촌철살인 광주 스튜디오가 처음이시죠? 아니요, 저는 저번 주에 또 광주 KBS에 한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KBC 스튜디오. 그러니까 KBC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네.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제가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하세요? 네, 네. 제가 호남의 사위가 돼가지고 호남의 사위. 굉장히 저번 주부터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정략 결혼을 하신 건가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또 건가요? 만나고 보니까 또 장모님이 예. 광주 분이셔서 그러시구나. 좀 남다르게 오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예, 더봉갑에서 지금 마이너스 1선. 네, 마이너스 있습니다. 1선입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찰 것 같다 하면은 광주로 오셔도 저희가 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